한 달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부모교육 전문가 유정옥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속에 봄이라는 계절은 성큼 우리의 곁을 지나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하는 크게 변화되지 않은, 하지만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는 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 기사에서 여성의 노동이 코로나19 이후에 더 많이 증가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한 성별의 여성이라는 성별의 노동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양육을 하고 있는, 육아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 즉 주 양육자의 노동의 양이 그리고 노동의 시간이 많이 증가했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저희 자녀들의 하루 일과 그리고 일상에는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늘 가던 학교, 유치원이라는 공간이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그리고 또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졌죠. 이런 자녀의 일상의 변화는 자녀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많은 양육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죠. 자녀와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것, 굉장히 사실은 단편적인 예만 들으면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양육자 여러분들은 자녀와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충분히 행복하시고 충분히 즐거우셨나요?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선뜻 대답하기를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자녀와 함께 했던 그 시간 안에서 많은 갈등, 그리고 미처 깨달지 못했던 조금의 수정이 되어야 되는 행동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녀들과 끊임없이 갈등이라는 걸 경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 갈등은 사실은 변화를 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만 하는 아주 첫 번째 신호, 되게 좋은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성장을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관문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갈등을 불편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갈등이 해결되었을 때 성장의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갈등을 하고 있는 우리의 감정 상태에 집중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 불편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등이 특히 사랑하는 나의 가족, 사랑하는 나의 자녀와 이루어진다면 더 직면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쉽지 않은 이 주제를 감정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지난달부터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소통을 위한 감정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내용 기억하시나요? 저는 소통을 서로의 감정, 마음을 공유하고 연결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소통이란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연결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감정을, 같은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표정이나 태도 등의 비언어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말로 전달하는 사실과 의견, 이런 전달도 있겠지만 이것이 잘 소통이 되려면 무엇보다 상대와 내가 느끼는 감정의 상태가 공유되어질 때, 그런 상태일 때 우리가 서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잘 받아들여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느낀 놀라움, 즐거움, 슬픔 또는 어떤 감정들이 있을까, 실망이라든지 이런 감정들이 상대와 잘 공유되어질 때 나는 상대와 충분히 소통이 잘 되었어 라고 느껴지고요. 상대 또한 자기가 느꼈던 섭섭함, 억울함 이런 감정들이 잘 공유되어진다고 느껴지면 더 친밀하게 그리고 더 연대감을 느낄 수도 있게 됩니다.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변화되는 감정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 감정의 종류와 감정의 깊이는 매번 달라지고, 그래서 늘 새로운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감정의 주인인 나조차도 이 감정의 상태를 늘 정확하게 인지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의 감정을 자주 들여다보고 인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상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마음을 공유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감정이고, 이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 감정은 어떤 상황에 맞닿았을 때 내가 가지게 되는 기분이고 나의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설명했었어요. 감정은 분명한 사건이 있었을 때 발생하고요. 또한 이 순간적으로 생겨났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소멸되거나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격, 기질에 따라서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감정은 나와의 관계를 만들고 상대와의 관계를 만들고요. 즉 세상과의 관계를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배경이 되기도 했었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비슷한 감정을, 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비슷한 감정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의 크기, 감정의 깊이는 각 개인마다 모두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런 감정의 수용이 이루어질 때 소통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전달드렸습니다. 감정에는 겉감정, 속감정이 있어서 겉감정이란 그냥 보여지는, 말 그대로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을 이야기한다면 속감정은 이 겉감정이 만들어내는 진짜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밖으로 드러나는 하라는 감정 안에는 불안, 실망, 그리고 좌절 등 진짜 감정이 숨어 있고, 우리는 그 속감정을 알아차리고 이 감정 읽기를 해 주었을 때 진짜 감정을 바탕으로 한 소통이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감정 읽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할 때 나의 속감정부터 충분히 읽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육자가 이렇게 나의 감정 읽기를 위한 연습을 한다면 자녀가 감정을 다루는 것을 배우는데 좋은 모델링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데요. 정말 필요한 건 이런 감정 읽기를 연습하고 또 이것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어디 학원에 가서 배우거나 어떻게 돈을 들여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대부분 일상에서 의미 있는 사람의 태도, 그 사람과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양육자의 태도에서 가장 먼저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자가 감정을 다루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바로 부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성장하면서 미디어나 책에서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물론 부모가 의도적으로 감정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냥 자녀가 부모가 화를 내는 모습, 그럴 때, 그리고 슬플 때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는지, 힘들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죠. 자, 그럼 저 역시도, 여러분도 아마 부모의 모습에서 또는 주변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닿았을 때 그 사건에서의 나의 감정을, 그들의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감정을 다루는 법을 그냥 자연스럽게 배워왔어요.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 말은 양육자의 행동과 감정 처리의 방법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말과 같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억울하고 섭섭하고 화가 날 때 술을 마시는 것으로, 또는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또는 물건을 부수는 것으로 그 감정을 해소했다면 이것을 지켜본 자녀는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는 거야, 속상하면 술을 마시는 거야, 슬플 때는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질러도 괜찮아 라고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자녀는 생각보다 부모를 훨씬 더 꼼꼼하게 관찰하고요. 이 꼼꼼하게 관찰한 것을 온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양육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에도 말이죠. 그래서 양육자는 좋은 모델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좋은 모델링이라 정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늘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 역시 많은 실수를 하고요. 제가 선택했던 것이 정답이 아닐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 또한 어른이 되었을 때 늘 정답만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자, 저는 양육자의 삶의 태도, 감정을 다루는 태도 도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내가 감정을 다루는 모습이 정답은 아니지만 옳은 모습으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 그 변화되고 연습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저는 좋은 모델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옳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자녀가 보고 배우는 것. 자녀가 그래서 조금 더 성장할 때마다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다시 바꿀 수 있는 용기는 선택할 수 있는 그 앞선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부모는 충분히 훌륭한 감정 선생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이렇게 자녀도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감정의 다룸에 있어서 몇 번의 실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나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믿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자세이지 않을까요? 양육자는 자녀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여러 말을 하죠. 그러면 양육자가 이렇게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말, 우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영상 한번 함께 보시고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Get up now, get up out of bed. Wash your face, brush your teeth, comb a sleepy head. Here's your clothes and your shoes, hear the words I said. Get up now, get up and make your bed. Are you hot, are you cold, are you wearing that? Where's your books and your lunch and your homework? And grab your coat and your gloves and your scarf and hat. Don't forget, you gotta feed the cat. Eat your breakfast, the experts tell us it's the most important meal of all. Take vitamins so you will grow up one day to be big and tall. Please remember the orthodontist will be seeing you at 3 today. Don't forget your piano lesson is this afternoon, so you must play. Don't shuffle too slowly, but hurry. The bus is here, be careful. Come back here. Did you wash behind your ears? Play light, don't play rough. Would you just play fair? Be polite, make a friend. Don't forget to share. Working out each turn, never take a dead. Get along. Don't make me come down there, clean your room. Watch your clothes, put your stuff away. Make your bed, do it now. Do we have all day? Were you born in a barn? Would you like some hay? Can you eat? Can you hear a word I say? Answer the phone. Get off the phone. Don't sit so close. Turn it down. No texting at the table. No more computer time tonight. Your iPod's my iPod. If you don't listen up, where you going and with whom and what time do you think you're coming home? Say thank you, please, excuse me, makes you welcome everywhere you roam. You'll appreciate my wisdom someday when you're older and you're grown. Can't wait till you have a couple little children of your own. You'll thank me for the counsel I gave you so willingly, but right now I'll thank you not to roll your eyes at me. Close your mouth when you chew, would appreciate. Take a bite, maybe two, but the stuff you hate. Use your fork, do not burp, or I'll set you straight. Eat the food I put upon your plate. Get an egg at the door, don't go smart with me. Get a grip, get in here, I'll count to 3. Get a job, get a life, get a PhD, get a dose. I don't care who started it, you're grounded until you're 36. Get your story straight and tell the truth for once, for heaven's sake. And if all your friends jumped off a cliff, would you jump too? If I said it once, I've said at least 1,000 times before that you're too old to act this way. It must be your father's DNA. Look at me when I am talking, stand up straighter when you walk a place. For everything and everything must be in place. Stop crying or I'll give you something real to cry about. Huh. Wash your face, brush your teeth, put PJs on, get in bed, give a hug, say a prayer, bye bye. Don't forget, I love you. And tomorrow we will do this all again because our thoughts are never ends. You don't need the reason why. Because I said so, I said so, I said so, I said so. I'm the mom, the mom, the mom, the mom, the mom. 우리의 자녀들은 일상에서 다양한 감정을 보이지요. 이 각각의 감정에 대해서 부모의 공감의 말 또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아이가 화가 났을 때 또는 슬플 때 부모의 태도가 아이를 안아주고 달래주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떤 그 감정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어떤 감정을 보이든 자녀의 감정 관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꼭 다루어야 하는 3단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멈추기, 바라보기, 듣기의 법칙인데요. 자녀가 보이는 다양한 감정에 따라 적절한 공감을 하지만 양육자는 이 3단계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멈추기인데요. 자녀가 어떤 형태로든 감정을 표현한다면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부모는 자녀의 감정에 집중해 주지 않으면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조차도 부정당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건 말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도라든지 또는 비언어적인 표현에서부터 드러나는데요. 자녀가 우울한 표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할 때 만약에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던 엄마에게 머뭇거리고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일단 청소기를 멈추고 아이를 보겠죠. 그런데 아이가 그 후속 반응을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청소기를 돌리면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때 우리 부모의 행동이 청소기에 돌리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고 아이가 느낀다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머뭇거리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을 때 부모 또한 자녀의 감정에 집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뭐라고? 정확하게 다시 말해줄래? 라고 아이를 재촉하게 되는데요. 이런 재촉을 받는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충분히 인정받았다고 수용받았다고 느낄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나의 감정을 누군가에게 부모에게 보여주기를 어려워할 수도 있고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느꼈던 자녀의 감정, 어떤 감정일까요? 외로움일 수도 있고요, 섭섭함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자녀가 갖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에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못한 기억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자녀의 감정 관리를 잘하려면 첫 번째, 더 민감하게 자녀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던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멈추고 아이가 보이는 그 감정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동을 멈춘 다음에는 아이를 바라보세요. 종종 목소리만 들어도 아이의 감정 상태를 다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양육자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나 역시 나의 감정도 사실은 잘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목소리만으로 자녀의 감정을 다 이해했다고 말씀한다는 것 사실은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인격을 가진 자녀의 마음을 어떻게 쉽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표현되는 말과 보여지는 표정이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의 표정, 아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마주 보아주는 부모의 그 관심과 애정을 느낄 때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더 거리낌 없이 표현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는 일을 멈추고 자녀에게만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녀의 얘기를 그 다음에는 경청, 귀 기울여 들어주어야 합니다. 보통 자녀가 감정을 드러낼 때 부모는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질문을 퍼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리고 자녀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면 연이어 질문을 합니다. 자녀가 대답을 차분히 기다리기가 너무 어려워지죠. 자녀가 어눌하거나 또 설명을 잘하지 못한다면 답답한 마음에 말을 자꾸 끊고 다시 되묻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지? 아우 답답해, 빨리 말 좀 해봐. 이런 부모의 재촉에 아이들의 마음이 더 상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여러분들은 자녀와의 대화에서 대화의 양이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나요? 가장 적절한 대화의 양은 3대7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자녀가 7 정도 이야기를 할 때 부모는 3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경청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한 3대7 정도의 대화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자녀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충격적이게도 엄마 반반? 아니야, 반반도 아닌 것 같아. 엄마 6, 7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 들어준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 나의 착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녀와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선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고 양육자가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래서 먼저 판단하기 이전에 자녀가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먼저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다 보면 자녀가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상황을 타인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기술도 익히게 되겠죠.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 자녀가 이렇게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설명할 때 자녀와 끊임없이 눈 마주쳐주고 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감정을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서적 전달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1단계는 자녀의 감정을 보이는 그 순간 하던 일을 멈추고 자녀에게 집중합니다. 바라봐주는 2단계를 하고 난 이후에는 자녀가 하는 이야기, 자녀의 감정을 표현을 끊임없이 잘 들어주는 3단계 경청, 듣기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조금 전에 경청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여러분이 해당되는 곳에 대한 번호를 모두 메모해 주세요. 7개의 질문에 한번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아이가 나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나는 하는 일을 곧장 멈춘다. 전혀 아니다. 1점. 항상 그렇다. 4점. 왜 나는 몇 점이 해당이 될까요? 두 번째, 아이가 말을 할 때 나는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본다. 전혀 아니다. 1점. 항상 그렇다. 4점. 아이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걸 표현한다. 쉽게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아 그랬구나 라고 반응이죠. 전혀 아니다. 1점. 나는 항상 그렇게 잘하고 있다. 4점.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말하는지 나름대로 추측하려고 했습니다. 아이의 감정이 실망인지 아이의 감정이 슬픔인지에 대한 전혀 아니다. 1점. 항상 그렇다. 4점. 아이가 말하는 도중 행설수설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지만 아이가 그 말을 끝낼 수 있도록 나는 기다려준다 라고 하면 전혀 아니다. 1점. 나는 늘 그렇다. 4점.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뭐야? 라고 아이의 말을 면박을 주지 않는다. 전혀 아니다. 1점. 항상 그렇다. 4점. 바쁘니까 나중에 말할래? 라고 지금의 그 대화를 미루지 않는다. 전혀 아니다. 1점. 항상 그렇다. 4점. 자, 이 7개의 질문에 해당되는 나의 답을 모두 더했을 때 15점 이하라면 아이와의 소통 방법에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와 소통에 소홀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원활한 감정 소통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감정 단계 3단계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나는 아이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세요. 감정을 표현하는데 특별한 스킬이나 굉장히 거창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효과 좋은 방법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아이들에게 자주 말을 걸어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녀들과 가족들과 하루에 몇 번의 인사를 나누나요? 매일 보는 가족끼리 인사를 나누는 게 어색하다고요? 그렇다면 혹시 아파트 경비원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대부분의 밖에서 아는 지인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마주치더라도 눈인사를 하던 고개 인사를 하던 가볍게 인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다고 느끼지요. 그렇다면 감정적으로 늘 소통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 우리의 가족과는 어떠한가요? 굳이 가족끼리 인사를 하는 게 필요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짧은 인사, 가족 간에 나누는 인사가 소통을 시작하는 첫 단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녀의 눈을 바라보면서 잘 잤니? 라고 건네는 인사 한마디. 아이의 마음을 여는 마법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를 모방하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대화 속에 끊임없이 따뜻한 마음을 담으면 아이 역시 다시 마음을 담아서 전해줍니다. 아이가 조금 더 더디고 느릴 수는 있지만 이 작업을 부모가 먼저 멈추지 않는다면 아이도 언젠가는 부모의 마음에 답한다는 걸 의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세요. 사소한 인사와 대화가 아이와 소통하는 첫 번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똑같은 상황에
상황에서 어떤 말로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이제 감정의 소통이 되기도 하고 불통이 되기도 하는데요. 먼저 아이들에게 내미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인사로 시작하는 대화가 투덜거리고 부모와 거리감을 두는 아이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직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냐? 너 새까지 된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던 협박의 말이 아니라 아,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기 힘들지? 라며 다리를 주물러주면서 아이를 깨우는 방법. 국이 다 식잖아. 어서 와. 라고 소리 질렀던 아침의 식사 시간이 아니라 다 같이 밥 먹었으면 좋겠어. 라며 조금 여유를 가지고 아이를 기다려주는 모습. 이 사실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부모가 조금의 더 여유를 가지고 아이를 기다려주는 그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감정을 읽고 표현하게 하려면 자녀 앞에서 더 다양한 감정을 가진 양육자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먼저 다가가고 아주 작은 스킨십이라도 보여주면서 함께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네, 우리 자녀를 양육한다는 건 정말 예기치 못한 사건들의 연속이죠.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던질 수밖에 없는 숱한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면 더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자기 뜻대로 부리는 고집에 부모가 당황하기도 쉽고요. 또 사실은 이런 과정은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스스로 된 주체가 되어가는 이 가정, 부모에게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마주했을 때 특히 부모들이 힘들어하는 화라는 감정에 대한 처방전을 한번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화가 난 아이들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아이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감정에는 틀림없이 원인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화가 난 아이를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자녀들의 감정 중에서 양육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감정이 화, 짜증을 많이 내는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자녀의 화에 부모가 감정이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경아가 어린이집에서 만들어 온 재활용 장난감, 놀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놀잇감이 너무 지저분하고 별 중요해 보이지 않아서 저는 이미 그걸 지난 주말에 재활용통에 담아서 버렸어요. 엄마, 내 악기가 없어. 어디 있어요? 아, 그거 안 쓰는 줄 알고 버렸는데 어떡하지? 자, 이런 대화의 다음에 아이의 반응은 어떨까요? 네. 대부분 이미지처럼 감정을 폭발해버리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순하다고 여겨졌던 나의 자녀가 한번 화를 내게 되면 그 화를 부모로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에너지를 보이는데요. 이럴 때 자녀의 이런 하나 모습에 양육자가 주로 보이는 반응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동 1을 볼까요? 당장 그만두지 못해 라고 덩달아 소리를 지르는 부모의 유형입니다. 다른 말로 감정유형, 감정형 부모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사례에서 제시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실제 70% 이상이 아이에게 소리를 지른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아이가 화를 내면 함께 욱하는 감정으로 대응한다는 거죠. 대개의 부모는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낼 때 일단은 참습니다. 엄마가 너에게 소중한 물건을 버렸구나. 미안해. 그러면 아이가 그래요 엄마 라고 받아들여주면 좋은데 대부분의 아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한 짜증을 내죠. 그러면 부모는 그래 알았어 라고 일단 솟구치는 화를 끝까지 누릅니다. 억누릅니다. 자, 이 부모의 노력을 안다면 아이가 멈춰주면 좋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화와 짜증은 멈춰지지 않죠. 그럼 부모가 마지막 경고를 날립니다. 너 당장 그만두지 못해? 이 마지막 경고를 아이가 이해를 했을까요? 아니죠. 아이도 감정이 극한으로 달았기 때문에 아이도 끊임없이 더한 화를 내겠죠. 그러면 엄마는 너 당장 그만두라고 라며 크게 화를 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엄마의 큰 소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엄마의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는 이 상황에 놓이면 아이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같이 큰 소리를 내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왜? 당장의 효과를 보기 쉬워요. 왜냐하면 아이는 소리를 지르는 부모를 보면서 엄마의 화가 난 모습을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자신의 화를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말로 충격 효과이죠.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 효과가 몇 번에 그친다는 점. 그리고 이런 방법에는 치명적인 단점도 하나 존재합니다. 아이의 내성이 생긴다는 거죠. 점점 부모의 소리에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우리 엄마는 원래 화를 잘 내고 소리를 잘 질러 라고 인식해버리는 순간 엄마의 화, 양육자의 화가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마의 화로 자녀의 화를 다스리기는 어렵게 되는 거죠. 화를 화로 다스리려고 하면 더 큰 화가 만들어집니다. 화가 가지는 속성 중에 하나가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더 강해진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소리 지르는 모습 또는 누군가가 화를 낼 때 같이 소리 지르는 모습은 자녀에게 있어서 화라는 감정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는 하나의 길잡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자녀가 화가 난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는 거 자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엄마도 화를 낼 때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화를 냈을 때 화가 날 때 소리를 지르는 거 그냥 내가 보고 배운 것을 학습한 것을 표현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자, 결국 부모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건 자녀에게 화나면 소리를 질러야 돼 라고 가르쳐준 하나의 방법으로만 끝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행동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두 번째는 아이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양육자의 모습입니다. 흔히 배가 약한 부모 또는 착한 부모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유형에 속하는 양육자는 자녀가 강하게 요구하면 이 대부분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힘들기 때문인데요. 당장 재활용통에 가서 버려둔 놀잇감을 찾을 수 있는 부모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모의 태도가 아이의 감정을 바로 잡아주고 또 행동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앞선 감정 유형의 부모가 자녀의 하에 맞불 작전으로 같이 하에 하루 대응한 유형이라면 이 경우는 자녀에게 끌려다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는 왕처럼 군림하게 되고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별 스트레스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생활을 하겠죠. 그런데 아이가 성장을 하면 우리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회관계를 맺게 됩니다. 또래 모임도 하게 되고요. 유치원이라든지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도 만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어려움의 하나로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돌이켜서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고 모든 것을 자기 주도로 하려고 하는 친구, 과연 다른 친구들이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이 유형의 부모 밑에 자랐던 자녀들은 가정에서 받지 못했던 스트레스를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관계를 맺게 될 때 새로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경험하고 해결해 보지 못했던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더 크게 그 힘듦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를 제외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화를 낼 때마다 그 요구가 받아들여졌던 경험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부터 내게 만들죠. 바로 화의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가 이렇게 되었다면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되도록 놓아둔 부모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가장 귀한 존재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자녀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겠죠. 그러니 혹시 자녀가 막무가내로 요구한다면 그저 끌려다니지 말고 이럴 경우 부모는 다소 차가운 감정으로 자녀에게 멈출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유형인데요. 이런 유형은요, 흔히 다른 말로 거래형 부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장 화를 내는 아이들을 달랠 방법이 없으니 다른 것으로 관심을 유도하고 이 힘든 상황에서 이제 모면을 하려고 하는 방법인데요. 당장 시끄러운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고 아이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양육자는 이미 그것은 버렸으니 돌려줄 수는 없어. 하지만 네가 이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더 좋은 것을 너에게 줄 수 있어 라고 아이에게 회유하는 거죠. 이런 식의 협상을 하기 시작하면
자녀는 점차 협상의 달인이 되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녀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황이 되면 자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좋아, 엄마가 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대신에 내가 원했던 장난감을 사줘야 돼.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더 심해지면 당연히 자녀가 해야지 되는 것까지도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아파서 약을 먹을 때 나 약 먹으면 엄마 나 핸드폰 게임 30분 하게 해줘. 내가 양치하면 세수하면 샤워하면 내가 혼자서 옷 입으면 나 뭐 할 수 있게 해줘.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자녀가 자라면서 당연히 해야지 되는 것 조차도 자녀에게는 조건을 내밀 수 있는 협상거리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정당하다고 느껴지는 이 나쁜 습관, 혹시 이건 부모가 만든 게 아닐까요? 자, 그 대신 다른 거 해줄게 라는 달콤한 말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유혹이죠. 자, 아이가 그 달콤한 사탕의 맛을 보았다면 너무나 뿌리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자주 아이들과 협상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상황을 설명하고요.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아이들에게 이해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4처럼 네가 화를 내니까 이야기할 수가 없구나. 마음이 가라앉으면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는 유형이 바로 현명한 감정 선생님 유형인데요. 자기 감정을 사실 화가 난 감정을 순간적으로 다스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어려운 일을 아이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금방 가라앉히길 요구하기보다는 일단 화를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을 그 시간적 여유를 아이에게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화라는 감정이 얼마나 어려운 감정인지를 부모 스스로가 인정해야지만 할 수 있는 행동의 유형입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물건을 버린 부모가 눈앞에 있으면 아이는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게 어렵겠죠. 그리고 더 억지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흥분한 상태에서의 대화는 어렵다는 걸 아이는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부모는 먼저 인지하고 그 장면에 대한 스탑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시간을 주는 것으로 아이에게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거죠. 무엇보다 네가 계속 화를 내면 넌 너와 이야기할 수도 없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요. 화를 내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너의 의견을 잘 전달하기도 어려워 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전달하면 아이는 화를 내면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없어,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없어 라는 걸 알게 되면 화를 내는 방식에 대해서 더 조심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화를 내는 자녀를 맞닿았을 때 부모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자녀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화라는 감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화의 크기, 화의 깊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 기질, 그리고 양육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 똑같이 화가 난 상황에서도 누구는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서뜨리는 방법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현명하게 화를 표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앞선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그래, 그 사람의 감정 상태는 이해하지만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라고 의문을 표현하죠. 그래서 화가 날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화라는 감정이 표현되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해하기 때문인데요. 자녀가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자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분노 폭발형 유형이라면 양육자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럴 때 양육자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자녀와 함께 흥분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가라앉히기 노력해야 하는데요. 자녀가 화를 자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렇다고 부모가 함께 흥분을 하게 되면 힘이 약한 자녀보다 양육자는 더 큰 힘으로 자녀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우리 앞선 시간에서 화라는 감정은 권력이 작동한다, 힘의 차이가 작동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큰 힘, 더 큰 권력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게 되면 자녀에게 내뱉었던 말들이 자녀에게 큰 상처로 남게 되는데요. 자, 이런 상처를 입은 자녀, 내가 냈던 화라는 감정, 그 상황의 잘못을 돌이켜보기보다
부모가 나에게 준 상처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했던 잘못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자, 자신이 받았던 상처, 그리고 내가 받았던 그 상처에 대한 아픔만 남기 때문에 내가 그 이전에 했었던 잘못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둘째, 화가 나서 날뛰는 자녀에게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의 톤으로 이야기를 건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육자의 낮은 목소리의 톤은 자녀의 주변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녀는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는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부의 부모님들은 그런 자녀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자녀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 방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타이밍인데요. 자녀가 흥분하고 화가 났을 때 이 영상을 보여주면 과연 자녀는 그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실은 내 감정이 이미 잘 다스려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나의 모습을 사실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일종의 자녀에게 폭력으로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촬영해서 자녀와 행동 수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자녀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자녀의 감정이 가라앉힌 이후에 하시라고 저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감정, 자신의 행동을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 자신이 화가 나서 보여줬던 그 행동들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해요. 그것에 대해 굉장히 창피해하고 그 장면을 멈추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여유를 가질 때까지 부모가 조금은 더 기다렸다가 그런 영상들을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대부분의 자녀가 화가 났을 때는 그것을 말이나 온몸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럼에도 화가 났을 때 표현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감정을 속으로 차곡차곡 세우는 감정 억제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도 또는 실망을 해도 바깥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속으로 삼키는 유형인데요. 예전에 시집살이를 했던 우리 며느리들이 대표적으로 가졌던 감정 억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시어머니께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던 시절,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합병. 자, 이 합병을 의학적으로 풀어보면은 오랜 시간에 하나 우울함이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 이제 신체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병이인데요.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자녀 역시 정서적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럼 자녀는 도대체 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걸까요? 혹시 자녀가 하라는 감정을 표현할 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을까요? 우리 자녀가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섬세하고 또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아이라면 이런 아주 작고 사소한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들만으로도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보여지는데, 표현하는 데 대한 두려움을 갖기 쉽습니다. 우리 감정에는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감정의 물병 하나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정의 물병은 새로운 감정의 물이 담을 수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 담겨져 있던 감정의 물이 배출이 되어서 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의 물병은 새로운 감정이 담아질 때 기존에 있었던 감정의 물이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고 또 그것이 순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이 감정의 물병을 새로 담고 기존의 감정이 배출이 되는 이 순환의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해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감정을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여 줄 때 이것이 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다른 말로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순환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감정 억제 유형들은요, 기존의 감정 위에 새로운 감정의 물을 계속 담습니다. 자, 어느 순간 이 물병이 한계에 차올라지면 폭발하듯이 화를 내게 되죠. 자, 이 상황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을 표현해내는 아이는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어지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 아이의 감정의 물병은요, 어른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양육자가 끊임없이 아이의 감정의 물병에 들여다봐주는, 그
그것을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의 물병에 감정을 담기만 하는 자녀에게 자신의 감정 상태를 먼저 물어봐 주는 것. 굳이 자녀가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양육자는 자녀의 화를 알아차려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그때 자녀의 감정의 상태가 불편한 상황이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봐 주세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니?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 넘어가고 다음에. 그런 상황일 때 끊임없이 부모가 관심을 가져주며 자녀는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화라는 감정이 느껴서는 안 되는 나쁜 감정이 아니라 화를 표현하는 방법이 불편한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는 방법을 나의 경험을 공유해 주는 것. 자, 화가 났을 때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감정 카드 등을 이용하여서 감정의 이름 등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는 부모의 모습이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자녀들 중에서 유달리 감정의 기복이 심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깔깔거리고 웃다가 곧장 화를 버럭내는 아이들이 있죠. 성격과 기질이 감정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유독 이렇게 감정이 풍부한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이 변화되는 감정에 다른 사람들이 그 속도감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감정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해내는 것이 맞다고는 할 수 없죠.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감정의 표현을 억누르는 것 또한 맞지 않습니다. 감정을 풍부하게 느끼는 것 그 아이에게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다만 그 감정의 표현의 방법이 정제되지 않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한데요. 기분이 좋을 때 감정을 표현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다른 사람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로 화를 터뜨리는 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자녀에게는 인내심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화를 내면 그 순간 바라봐주면서 화내는 아이의 감정을 수용해 주죠. 차분하게 아이의 감정을 관찰하고 화를 가라앉힐 수 있도록 아이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네가 기분이 나쁜 건 알겠어. 하지만 네가 요구하는 그 모든 걸 다 들어줄 수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무리 화를 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 그리고 감정이 심한 아이들에게는 감정 체크판이라는 것을 활용하여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감정 체크판은 자신의 감정을 알고 또 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기분 상태 또는 신체 에너지의 상태를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알도록 하는 건 진단 툴인데요. 예일 대학교에 있는 심리학과의 데이비드 카루스라는 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일상에서 활용도 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기 쉽게 만들어진 진단 툴이죠. 여기 보이는 세로 축은 현재 자신이 느끼는 에너지 상태로 0에서 10까지, 에너지가 없을수록 0, 에너지가 넘칠수록 10, 또 가로축은 내가 느끼는 기분의 상태로 0에 가까울수록 불안한 상태이고 10에 가까울수록 유쾌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바탕색은 감정의 대표적인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우울, 만족, 분노, 행복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녀가 처음부터 혼자서 이 감정 체크판을 활용하기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엄마나 다른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는데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로 이제 사용을 하시고요. 그러다가 조금 익숙해지면 매일, 그리고 더 익숙해지면 하루에 아침, 저녁,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나의 감정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체크해 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사용을 할 때는 아이에게 감정의 상태를 먼저 물어봅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 10점 만점 중에서 어때? 아이가 5점이라고 이야기하면 5점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도 물어봐 주고요. 그럼 너의 지금의 몸의 기분은 어때? 라고 해서 신체 에너지에 대한 것도 물어봅니다. 10점 만점에 몇 점? 7점, 7점이면은 이유가 뭘까? 라고 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까지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실제로 아이가 이제 감정과 에너지가 모두 높게 나온다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요. 기분은 괜찮지만 신체적 에너지 점수가 낮다면 충분한 휴식 그리고 또 간식 등으로 아이들의 신체 에너지를 올려줄 수 있고요. 또 신체 에너지 높은데 감정의 기분이 낮다면은 아이가 짜증과 불안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또는 신체 에너지를 낮춰주거나 밸런스를 맞춰주어서 아이가 조금은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전환시키는 것이 어떤 활동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어서 자신의 기분이 저조하거나 기분을 전환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을 먼저 요구하기도 합니다. 신체의 기분이 모두 낮은 파란색이 놓여져 있다면 우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체 에너지가 낮다는 건 사실 몸에 힘이 없고 또는 좀 컨디션이 많이 안 좋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때 보면 사람의 신체온이 낮아진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포옹만으로도 아이의 신체 에너지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이나 반찬 등으로 잘 먹여서 신체 에너지를 올리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감정 체크판에 익숙해지면은 나의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아이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의 하루의 감정의 흐름을 알고 또 변화된 감정에 대한 그 사건의 원인을 찾아간다면 나의 감정의 흐름에 대해서 아이가 더 쉽게 받아들이고 부모도 아이의 감정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는 감정을 기반으로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통을 잘한다는 건 감정을 수용하고 그 공감된 상태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Just give me 1 second. Thank Sure. you. Sorry. Hey. Hi. 2 minutes. Thank you. Hi. Good afternoon. Sorry about that. Oi. Hi, nice Hi.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as well. Have you ever done one of these interviews over the camera before? No. Well,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e job to get started with. It's not just a job. It's sort of probably the most important job. The title that we have going right now is Director of Operations, but it's really kind of so much more than that. Responsibilities and requirements are really quite extensive. First category for the requirements would be mobility. This job requires that you must be able to work standing up most or really all of the time, constantly on your feet, constantly bending over, constantly exerting yourself, a high level of stamina. Okay. That's a lot. For how many hours? 135 hours to unlimited hours a week. It's basically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m sure you'll have a chance from time to time to maybe just sit down here and there, yeah? You mean like a break? Yeah. No, there are no breaks available. Is that even legal? Oh, yeah, of course, yeah. Okay. Yeah. So like no lunch. You can have or- lunch, but only when the associate is done eating their lunch. I think that's a little intense. No. No, not possible. That's crazy. Now, this position requires excellent negotiation and interpersonal skill. We're really looking for someone that might have a degree in medicine, in finance, and the culinary arts. You must be able to wear several hats. Associate needs constant attention. Sometimes they have to stay up with an associate throughout the night. Being able to work in a chaotic environment, if you had a life, we'd ask you to sort of give that life up. No vacations. In fact, Thanksgiving, Christmas, New Year's, and holidays, the workload is going to go up, and we demand that with a happy disposition. That's almost cruel. That's almost a very, very sick, twisted joke. Worry about when there's time to sleep or... Oh, no time to sleep. Yeah, all encompassing almost. That's exactly right. 365 days a year? Yes. No, that's inhumane. That's very insane. The meaningful connections that you make and the feeling that you get from really helping your associate are immeasurable. Also, let's cover the salary. The position is going to pay absolutely nothing. Excuse me? No. Nobody's doing that for free. Yeah, You're pro crazy. bono, completely for free. No. What if I told you there's someone that actually currently holds this position right now? Billions of people, actually. Who? Moms. Yeah. Yeah. Moms.
That's awesome. Oh! And they meet every requirement, don't wow. Oh my god. Moms are the best! Yeah, there's no pay. They're 24 hours. They're always there. Now I'm thinking about my mom. they? Yeah, and what are you thinking about her? I'm thinking about all those nights and everything.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you do. I know it doesn't seem like I appreciate all of it, but I definitely do. So, Mom, I want to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ve done. I love you very much. You've been there through thick and thin. My mom is just awesome. She's awesome.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직업을 선택하신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 오늘 하루에 한 가지씩 한번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